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어요. 여러분이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종필 박사님은 우리나라 물리학계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감히 그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종필 박사님하고 백북스라는 단체에서 인연을 맺었는데 안지가 거의 20년 됐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돼가지고 박사님이 쓴 글을 제가 떴다 하면 읽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긋난 글이 한 번도 없었다. 사실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측력이 되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선거 판세라든가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거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글들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영화 서평, 그 다음에 연속극, TV 연속극 드라마 이런 거에 대한 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주 예리하고 되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력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도 엄청 많이 쓰셨어요. 여기 그 저자 소개에 보면 확인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 물리학, 쿼크에서 우주까지, 그 다음에 셀러리맨, 아인슈타인 대기 프로젝트, 우리의 태도가 과학적일 때, 이종필 교수의 인터스텔라, 이거는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으로도 많이 소개를 했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책도 쓰시고 방송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물리학 클래식은 이거 아주 히트한 갖고 계시는 물리학 클래식. 이것 때문에 이종필 박사님에 대한 팬들이 전국에 많이 생겼죠. 그리고 빛의 전쟁 이런 책을 썼고요. 그 번역서로도 그 레너드 서스킨의 물리의 전쟁 시리즈, 그림으로 보는 모든 순간의 과학, 시간의 순환, 블랙홀 전쟁, 이 책도 엄청 많이 팔렸죠. 최종 이론의 꿈 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저작 활동 되게 활발히 하시고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하시고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가, 여기 잘 쓰여 있으니까 오늘 강의 듣고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제일 앞에 불 끌 수 있을까요? 그걸 끄면은 이 줄이 다 꺼져요. 한번 네. 꺼보시죠. 네. 이게 세로로 꺼지는 거. 네. 괜찮은데? 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강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오래전에 백북스 모임 할 때 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그렇게 됐죠. 벌써 강서에서. 그때는 저도 아주 새파란 30대였는데 강 교수님은 굉장히 젊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수학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보자라고 해서 또 1년 동안 스타트팀 꾸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했고, 우리 희천 선생님도 그때 갔죠. 서울 1년 동안. 대전에서 이렇게 서울로 먼저 오셔가지고 수학 공부하시느라고 되게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기억도 나고,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뭐 백북스나 아니면 강 교수님 이렇게 부르시면은 사실 뭐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제가 오고 싶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일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교수님 말씀대로 올해는 넘기지 말자라는 생각이 이렇게 오게 되고, 굉장히 좀 고향의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 건국대학교 상어교양대학이라고 거기서 학생들에게 교양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상호교양대학이 생긴 게 2016년이거든요. 교양대학 생기면서 그때 가서 바로 학생들 가르쳤는데 그때 개강하고 일주일 뒤에 3월 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세계 대결이 있었습니다. 제 결과는 다 아시죠? 저도 이제 이 알파고 대국이 있을 거라는 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이제 동네 바둑 제가 6급 정도 됩니다. 바둑도 조금 관심이 있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관심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뭐 소개를 하고 다녔는데 당연히 저는 이세돌이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저는 이 시대의 변화를 꽤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그 생중계하는 기보를 보고 아니 이게 기계가 두 개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2001년 2월 달이거든요. 저의 고등교육은 20세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20세기에 고등교육이 끝난 사람이 지금 21세기 알파고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냐. 그 현타가 다 온 겁니다. 와, 이거 참 세상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좀 이어오고 있어요. 교양대학에서 또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그 2018년에 유튜브, 영국 남자 유튜브가 있어요. 아시죠? 조씨가 운영하는 구독자 500만이 훨씬 넘는 거기서 수능 시즌이 되면 이제 해마다 저런 식으로 한국 수능 이렇게 프로 외국인한테 풀어보라고 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수능 영어 조씨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 시험지를 가지고 영국 사람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이렇게 갖다 줬더니 이제 심지어 단어를 읽지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의 직업이 뭘까요? 영어 선생님. 네, 이분이 영어 선생님입니다. 네, 영국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영국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도 제대로 발음조차 못하는 영어 지문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입시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18년에, 저기 78년, 88년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래야 되지? 그리고 2022학년도 수능 때는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생명과학 2 20번 문제. 이게 그 생물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특정 집단의 하디 바이베르크 법칙. 이제 그게 적용되는 그걸 응용한 문제라고 하는데 그 특정 유전자 집단의 특정한 유전자 풀을 가진 개체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죠.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쭉 해보니까 개체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항의를 했다. 그런 문항이었는데 항의를 했더니 그 평가원, 이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게 이거였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수준을 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게 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변별력을 학생들 성적 변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법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법원까지 가서 이게 결국은 전원 정도 처리됐습니다. 이게 다른 교과목도 아니고 과학 과목에서 시험을 주관하는 평가원이 문제가 틀리건 말건 학생들 변별력만 따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제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과학을 어떻게 보는지, 학생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그 알파고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형 천재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한국 경천재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암기 잘하고, 예, 계산 잘하고, 선행학습 잘하고, 예, 규칙을 잘 따르고, 이런 거 잘하면은 그러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고, 문제가 맞든 틀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높은 점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대학 가면은 또 비슷해요, 그죠? 대학 신입생들이 처음에 3월달 한 달 지나고 나서 제일 황당해 하는 현실이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대학 신입생들이 그럽니다. 뭔가 별천지가 펼칠 줄 알았더니 똑같아, 고등학교하고. 그냥 고등학교 4학년 된 느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도 보면은 열심히 이제 저런 식으로 하고 그래야 취업을 잘하죠. 그게 대기업 가고, 그게 이제 공식입니다. 근데 저렇게 암기 잘하고 계산 잘하는 게 저 자체가 상당한 능력이긴 하죠. 상당한 능력이긴 합니다만 저것만 가지고서 지금 변화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암기 잘하고 계산하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일 때 빨리 경제 성장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러던 시절에 필요한 아주 한시적으로 좀 필요했던 능력일 수는 있어요. 빨리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거는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 도움이 되냐면은 위에 높은 사람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그 정답을 0.5초 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다 이게 교과서와 책 이런 데만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누가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 계산을 누가 주판보다 내지는 계산기만큼이나 빠르게 암산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이제 중요했다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는 즉각. 그런 능력 자체도 쓸모가 있긴 합니다. 쓸모가 있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남이 만든 규칙은 잘 따르지만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 못합니다. 저런 교육 방식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벨과학상이 없는 이유가 저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이거라고 봅니다. 올해 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시선이 이제 과학회로 옵니다. 노벨과학상 어제 받는 거예요 도대체? 네. 과학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그 옛날에는 문송하다 그랬는데 요새는 이송한 상황이 됐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요거 이제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줄을 세우죠. 줄을 이렇게 막 세우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근무하는 건국대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잘하는 순서가 여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저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런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처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이처지에서 이렇게 자연과학 분야 저널 한 80여 개 분석해가지고 그 기여도를 이렇게 수치화해서 지표로 나타낸 게 있는데, 네이처 인덱스에 끝까지 자연과학 분야에 좀 이제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지표죠. 2024년 올해 보면은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국가별 순위가 최초로 중국 1등했어요. 미국이 2등이고 최초입니다. 최초고 이제 기관별로 보면 아카데믹 기관별로 쭉 보면은 1위부터 10위 안에 중국 연구기관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6개.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2등 하버드, 그 다음에 8등 막스플랑크, 그렇게 비중국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저장대학교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저장대학교? 저장대학교가 명문대학교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 몇 명이 됐을까요? 저장대학교가 10위 안에 있어요. 저장대학교. 서울대는 몇이냐? 55위인가 그렇습니다. 55위.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68인가? 100위 안에 한국 연구기관이 2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심하게 말하면 식민지 노예교육이다. 위에서 누가 궁금하게 물어봤을 때 0.5초 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걸 여전히 이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여러 수능 시험 보는 사례들을 보면 학생들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챗GPT라는 물건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처음 나왔을 때보다 또 성능이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다른 인공지능 비슷한 인공지능 많이 하는데, 이게 등장했을 때 제 느낌이 이거였어요. 한국형 전제가 디지털로 부여되구나. 그죠? 물어보면은 그냥 0.5초 만에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식의 인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이미 이제 한국형 전제 더 이상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몇 년, 8년, 7년, 8년 지나면서 정말로 그게 디지털 고용이 돼버렸어요. 이미 현실입니다, 이거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정말로 현실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얘네랑 지금 경쟁을 할 사람을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인재들을 길러야 될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형 천재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를 모두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 우선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유발 하라디가 예전에 그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20대까지 공부하고 평생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예순에도 여든에도 끊임없는 자기개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20대까지 공부한 걸로 평생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좀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20세기에 고등교육 끝난 저 같은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럴까? 지금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4년 배운 것의 그 유통기한이 몇 년이나 갈 거예요? 대학에서 4년 배운 게 몇 년이나 갈까? 10년 안 갈 거예요. 저희 학교 보면은 공대 같은데 특히 학과 간판이 계속 바뀌어요. 남학생들 군대 갔다면 학과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학사 행정에 좀 문제가 있기도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세상이 그만큼 빨리 급변하고 있는 그 현실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저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런 시대가 될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학과가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전공이 이제 쭉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나왔고 제가 전공이 1차 물리학인데, 물리학 안에서도 뭐 고체물리, 광학이니 뭐 통계물리 여러 전공이 있고, 그 중에 전공 하나 잘하면 대학원 가서 전공 하나 잘하면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실제로 사실은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그리고 현실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한두 개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이 한두 명 붙어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현실은 어떠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이렇다는 거죠. 전혀 다른 학과에 전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이 필요한 거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반도체가 워낙 집중도가 높아지고 고사양으로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것도 후공정 과정, 저도 뭐 디테일을 잘 모릅니다만 후공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후공정 과정을 하려면은 그러면 그걸 그냥 또 완성도를 높이고 수율을 높이려면은 그 여러 분야의 부서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칩이 인공지능이 만든 칩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블랙홀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GPU에다가 HBM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패키지로 나오잖아요. 그죠? HBM이 이게 그냥 따로 램처럼 이렇게 뭐 따로 만들어가지고 끼워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연산을 하는 칩하고 이게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삼성이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납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여러 분야에 옛날에는 그냥 따로따로 잘해도 됐던 것들이 특히 요즘 뭐 많은 분야에서 경계를 넘어서 협업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 창출의 플랫폼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거면 이제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거기서부터 지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가장 훌륭한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공지능 고액 결제자예요. 한 달에 뭐 200달러, 300달러 그렇게 결제하면서 최고급 레벨의 인공지능을 비서처럼 쓰는 사람이 이 플랫폼을 제일 근접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웹소설 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혼자서 한 대여섯 시간 작업했던 거를 인공지능 기사한테 맡기면은 한 두세 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작업이.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저희 쪽도 논문 써주는 인공지능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아직 써보진 않는데. 그래서 이 지식 창출의 플랫폼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지식 창출의 플랫폼이 그게 과학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과학을 보는 관점을 이제 저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학이 어떻게 해서, 뭐 이건 그냥 제가 도식적으로 한번 그려보는데, 어떻게 과학 작용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지, 그 지식 창출의 어떤 플랫폼이 작동하는 방식,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과학의 어떤 결과로서의 지식을 거기에만 매몰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지금은 어떻게 과학이 가장 성공적으로 옛날에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짐 켈러라고 반도체 설계 전설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 멀티코어 프로세스의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테슬라에서도 저런 거 만들었고, AMD, 그 다음에 아이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칩들 많이 만든 분. 이분이 국내 언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AI가 빠르게 발전한 상황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라는 질문에 첫 답이 이거였어요. 예술과 기초과학을 가르쳐야 한다. 근본을 가르쳐야 돼요. 근본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본을 가르쳐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초등학생 코딩 교육 시키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딩은 지금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코딩은 기계가 잘하는 거 왜 애들한테 가르쳐요? 그 근본 원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물리학 방정식이나 법칙이 적용된 게 많아요. 생성형 인공지능 제일 유명한 거 확산 모형, 그거 통계 물리학에서 한 거. 짐 켈러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술과 기초가 이제 물리학과, 이분은 이제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아키텍처 배운 적이 없다. 멀티코어 프로세스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런 거 배운 적이 없고 물리학과 전기공학을 배웠다는 거죠. 1850년대 전자기학 이런 배웠고, 1600년대 미적분학, 천문학, 생물학, 철학. 지금 우리 문명의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잘 배웠다는 거고, 보시면 뭐 라플라스 변환, 푸리에 변환,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기초과학과 예술이 왜 중요하냐?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제가 썼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게 생각하는 지식 창출의 플랫폼을 장착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기초과학과 예술이 이 말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중에서 오늘 뭐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뭐 책 내용을 전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백종원 아저씨. 이분은 과학을 했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골목식당, 지금은 이제 끝났는데, 골목식당에서 보여준 백종원의 원칙, 골목식당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하는 입장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뭐였냐면 이겁니다.
정면 레시피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면 레시피. 항상 강조했던 게 저게 필요한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대량이든 소량이든 이게 맛의 음식 맛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은 정면 레시피를 해야 됩니다. 최상의 맛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저점 이상은 항상 유지할 수 있어요. 정면 레시피가 있어야. 그리고 그 덕분에 일반인들도 이제 유튜브에 백종원 요리법을 보고 비슷하게 만듭니다. 저게 정면 레시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밀리그램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 스푼, 계란컵 3분의 1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서 비슷한 맛을 내요. 보통 사람들도 완전 똥손들도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게 된 거는 이 정면 레시피 덕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백종원 대표는 또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 맥도날드가 같은 맛을 내는 이유가 또 이거죠. 성공한 게 정면 레시피에 따라서 찍어내기 때문에 최고의 퀄리티는 아닐 수 있어요.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그렇잖아요. 최고의 맛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최소 이상의 맛을 내게 됩니다. 이게 정량 레시피의 장점이고, 근데 이 정량적인 발상은 과학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발상법 중에 하나다. 제가 제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 보면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글 쓰거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 인문계열 쪽 학생들은 이 정량적인 발상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정량적인 발상이 과학에서 중요한 이유가 과학이라고 하는 건 과학의 생명력은 이제 저는 이제 객관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발명이 아니라 발견인 거거든요. 발견. 어떤 사실을 법칙 이런 걸 이제 발명이 아니라 발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발견을 하는 거는 객관성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임의의 제3자가 같은 결과를 재현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고 그러려면 누구나 쉽게 비교평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량지표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수업하는 것 중에 이제 글쓰기 과학기술 글쓰기 수업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하면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화면이 크다, 스마트폰이 무겁다, 발열이 심하다, 배터리가 빨리 죽는다. 보통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쓰죠. 이런 게 정성적인 표현이에요. 정성적인 표현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안 됩니다. 공대 학생들도 저렇게 써요, 사실은.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스마트폰은 어쨌든 디지털 기기고. 이게 물론 이제 저런 식의 어떤 정성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쓸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이유는 정량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화면이 크다가 아니라 화면이 몇 인치다. 저거는 주관적 요소가 없죠. 화면이 크다 작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숫자를 쓰면은 그러면은 주관적 요소가 배제됩니다. 숫자만 잘 쓰면 되느냐 하면은 숫자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무겁다라고만 쓰지 말고 이제 몇 그램이다 쓰면 될 텐데 몇 그램이라고 쓰면은 그게 어떤 일상적 의미인지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그램이라고 쓰더라도 부연적으로 이런 설명이 이제 좋다는 거죠. 1분만 통화해도 손목이 아프기 시작한다. 저런 게 정량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거운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 거고요. 발열이 심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쓰신다는 거죠. 배터리가 빨리 소모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전혀 이 사태를 모르는 사람들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줄 것인가. 그게 사실은 과학 활동을 해서 내가 발견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비교 평가하고 그러려면 이런 정량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량적으로 말하고 생각을 하려면 이 숫자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익숙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런 발상이 과학자를 특히 이제 제가 책 제목은 과학자 발상법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이제 많은 소재들이 이제 물리학에서 가지고 온 거고 그거는 다른 전공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특히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정량적인 발상, 정량적인 발상 중에서도 열심히 뭔가를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기 전에 어떤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이런 통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직관력. 요거를 이제 가장 잘했던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의 위대한 물리학자인 엘리코 페르미라고 있습니다. 엘리코 페르미. 작년인가 오펜하이머 영화 있었죠. 거기도 이제 잠깐 나오는 인물이 엘리코 페르미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거의 그 레벨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페르미라는 이름이 없으면 현대물리학 교과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던 분이고, 이분이 직관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화에 따르면은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7월 16일날 트리니티 실험을 했죠.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게 핵무기를 처음 터뜨려보는 거니까 과연 이 위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니티 실험을 할 때 한 10km 정도 밖에 이제 둔덤에 있다가 폭탄이 딱 터지고 나서 충격파가 자기 있는 데까지 이제 몰려올 때 종이 조각을 찢어가지고 딱 날려봅니다. 그래서 한 2.5m 날아갔어요. 그거 가지고 잠깐 계산해 보더니 TNT 1만 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해요. 나중에 이제 현장의 계측 기계로 정밀하게 측정된 플루토늄탄의 위력이 TNT 2만 톤 정도 됐었죠. 그런 식으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사태의 본질을 이렇게 꿰뚫어보고 거기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거 페르미 추정법이라고 합니다. 페르미 이름을 따서 이게 이제 아주 정밀한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차수를 추정하는 오더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으로 미덕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된 페르미 관련된 그런 계산 일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페르미가 시카고 살았는데 시카고 인구가 그때 한 300만 됐거든요. 시카고에 있는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이게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낸 거죠. 우리 같은 거 이게 대학생들 저기 어디 취업하는데 취업 면접관이 물어볼 만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도시에 피아노 조율사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같은데 그거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알아내신다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한국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전국에 치킨집 몇 개나 있을까? 자, 전체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자, 원리는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을 따집니다.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나누기를 하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 떨어진다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단위라고 생각합시다. 일주일 동안 치킨의 수요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보통 치킨을 주문할 때 이제 각 가정별로 이제 주문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나라 총 가구 수를 한번 따져보고 가구당 일주일에 치킨을 몇 마리 주문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당 대한민국 전체 치킨 수요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자 대한민국 총 가구 수 우리 5천만 인구인데 3인 1가구다. 그러면은 1,7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차수 추정, 오더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니까 1,700전 숫자 복잡해. 저런 거는
저런 건 차수 추정을 그냥 대충 제일 가까웠을 한 2천만 정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2천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가구당 2.5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실제 통계청 잘해보면은 거의 2천만 가구예요, 우리나라. 아주 정확합니다, 저기 2천만 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에 2.5명이 있어요. 1인 가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죠? 2천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럼 2천만 가구가 일주일에, 자, 그러니까 그 2천만 가구, 한 가구에 2.5명이 일주일에 치킨을 몇 마리 주문할 거냐? 요걸 이제 우리 일상에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차수 추정을 한다 이제 이런 거 매일 한 마리 할 거냐, 이제 매주 한 마리 주문할 거냐, 매월 한 마리 주문할 거냐. 요 중에 한번 골라보자는 거예요. 매일 한 마리는 아니겠죠, 아무리 치킨 좋아해요. 매주 한 마리는 조금 이제 많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매월 한 마리면 이게 2.5명이잖아요, 가구당. 2.5명 가구가 매월 한 마리만 주문하면 두 마리 하겠지, 2.5명이니까. 그래서 요거 매월 한 마리보다 많을 것 같고 매주 한 마리 조금 많을 것 같은데, 매주 한 마리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2주에 한 번 2.5명이 두 마리를 시키면 그게 매주 한 마리인 거죠. 저 같은 경우 저희 좀 혼자 사는데 저 기준으로 보면 제가 옛날에 좀 치킨 좀 많이 먹을 때는 제가 2주에 한 번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면 그 마트에서 파는 치킨이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제가 마트에 있는 치킨을 사 먹었어요. 그럼 2주에 한 번 그렇게 먹은 것에 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매주 한 마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매주 한 마리를 한번 해봅시다. 매주 한 마리라고. 그러면은 지금 일주일당 대한민국 치킨 전체의 수요가 어떻게 되냐면은 2천만 가구가 매주 한 마리씩 먹는 그러면 2천만 마리가 소요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는데 매주 한 마리니까 일단은 뭐 이 정도를 일단 해보고. 그 다음은 이제 그래서 수요가 2천만 마리 일주일당. 그 다음에 공급, 한 치킨집에서 일주일 동안 튀길 수 있는 치킨의 마리수는 얼마일까? 이거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집에 하루 튀길 수 있는 치킨 마리수, 치킨집의 일주일 전 영업일수,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하루에 치킨집에서 몇 마리나 튀길 수 있을 것이냐? 10마리냐, 100마리냐, 1000마리냐 이 중에 한번 골라보자는 거예요. 10마리 튀겨서는 뭔가 좀 수지가 안 맞겠죠. 100마리는 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1000마리는 아이고 이거는 1000마리는 기계가 튀겨야 가능할 마리수입니다. 100마리가 아마도 뭐 저 중에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뭐지 60개 치킨이라고 있잖아요. 60개 치킨이 기름 한 번 넣고 60마리 튀긴다는 의미죠, 그게. 그 보통 그렇게 60마리까지 못 튀긴다고 해서 그 광고가 과자 광고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많이 튀기면 아마 한 100마리 정도, 수십 마리 정도 대신에 뭐 100마리 정도 가까이 튀기면 좀 많이 튀기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 영업일수는 뭐 5일, 6일, 7일 중에 하루 모르자면 뭐 하루 쉰다고 보고 일주일 중에 6일 정도 영업을 하고, 그러면 매일 100마리씩 6일 동안 하면은 일주일에 튀길 수 있는 치킨 마리 수가 600마리가 됩니다. 한 가게당. 그래서 공급은 600마리. 자, 그러면은 최종 결과가 나오죠. 2천만 마리를 600마리로 나누면 약 33,000개. 그냥 대충 계산한 거죠. 이게 오버레스팅이죠. 대충 해본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제 궁금하죠. 저게 진짜 현실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자, 2015년 10월달에 있어 한국 치킨집 36,000곳. 제가 저기서 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이렇게 정확한 일이야? 2.5 가구가 2.5명 한 가구가 일주일에 한 마리씩 조금 많아 보였는데 비슷해요. 36,000. 너무 비슷하죠. 물론 공급이 하루에 100마리씩 튀기는 게 조금 더 많긴 합니다. 사실은 많긴 한데 아주 현실하고 멀진 않을 거예요. 2015년 기사고 그보다 더 최근의 기사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2022년 9월. 자, 요거는 36,000개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카드, 그 KB 카드
카드가 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해가지고 추정하겠고, 요거는 여기 이제 6만 포털에 노출된 치킨집 점수가 이제 65,000개. 65,000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한 달 150만 원 거리 안 되는 치킨집이 수두룩하다. 과다 경쟁이라는 얘기죠. 65,000개면은 사실 우리가 차수를 추정하는 거는 36,000개나 65,000개 대략 2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데, 한두 배 차이 나는 거는 좀 용인을 하는 거죠. 이게 10배, 100배 차이 나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정도 개수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한 달에 저렇게 150도 안 되는 치킨집 있다는 거는 저 정도 개수가 이제 과다 경쟁이라는 얘기죠. 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추정했던 36,000개 정도가 상당히 저걸 가지고 이제 많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면 이게 적정한 수치가 아니라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거구나. 우리 치킨의 수요가 갑자기 2배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블랙홀 전쟁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봤던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과학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는데 이제 기사들이나 아니면 방송사나 이런 데서 내지는 어디 이제 강연 요청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올해 노벨상 수상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사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면 노벨상을 줬겠냐 이게 이제 제 속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느 지방의 도서관에 가가지고 저 물불을 토했어요. 아니 다른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법학 관련된 용어들은 초등학생 모르는 용어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저는 아직도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전 다시 찾아보거든요. 과학 용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이성계가 왜 위화돼서 회고를 했는지 그 이유를 초등학생 이렇게 설명하셨겠냐고 제가 울분에 차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초등학생이 손을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불 가루를 쭉쭉쭉 긁으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그냥 입을 벌린 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얘를 잘못 들었구나.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수준 내가 먼저 하구나. 다시는 그 일을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 책 앞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블랙홀 전쟁이 이게 스티븐 호킹이 이제 고인이는 스티븐 호킹하고 레너드 서스키트랑 다른 사람들이 한 30년 가까이 블랙홀에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느냐 이가지고 논쟁한 이야기예요. 한 2005년 정도에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아직도 잘 몰라요. 블랙홀 안에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관련된 논쟁을 이제 책으로 쓴 게 블랙홀 전쟁. 제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앞부분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시작될 때 인간의 직관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생뚱맞은 현상들이 불쑥 나타난 물리학자처럼 수고했고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세계볼 수 있도록 신경망이 환상적으로 재배선된 결과 직관에 관한 심화보다 새로운 개념이 풀렸다. 그러니까 저 부분 이제 번역할 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이게 재배선, 신경망이 재배선된다. 리와이어라는 단어가 저게 이제 제 마음에 또 꽂혔어요. 이게 현대 물리학을 이해하는 거는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문제다.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된다. 나만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가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도 생각의 회로를 새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초등학생이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초등학생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만큼 지적 고통이 따르지만 그 정도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과학에서 엄청난 혁신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세상을 바꾼 그 원동력 중에, 그런 과학자들의 그런 발상법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생각의 회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그래서 그 이전과는 너무나 혁명적인 단절을 이루어왔던 그 역사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뭔가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적응을 하려면은, 그러면 그 변화된 시대에 맞게 생각의 회로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현대물리학을 이야기해서도 현대물리학에 맞는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되듯이, 지금처럼 인공지능이 세상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고 있는 시절이라면 거기에 맞게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현대과학을 접하면서 현대과학의 규칙에 맞게 생각의 회로를 바꿔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변화되는 세상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경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인 거죠.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움직이는 사람도 정지한 사람처럼 똑같이 나랑 세상을 보게 될까? 그럼 여기서 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면 똑같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고전 역학에서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지만 뉴턴 역학에서는 겉으로 보는 현상과 시간과 그 겉보기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요것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 결과로 광속과 그 자연을 기술하는 물리 방정식들이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용인을 하고 자연을 기술해 왔는데, 요게 19세기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간파를 하고 상대성 이론에서 이걸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똑같음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란 그 현상이 일어나는 백그라운드로서 시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똑같음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이 두 가지 새로운 기준, 요것이 이 두 가지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으로 들어가 있죠. 물리 법칙이 바뀌지 않아야 되고 광속이 불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정으로 쭉 풀어낸 게 특수상대성 이론. 그래서 광속이 불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걸어가면 빨리 가잖아요. 그럼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내가 스마트폰을 켰어. 그럼 밖에 있는 사람 봤을 때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이 정지했을 때 불빛에다가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속도가 더해졌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항상 빛은 광속으로 달린다. 속도가 아무리 더해지고 빼지더라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17세 무렵에 했던 사고 실험이 이제 그거잖아요. 내가 빛의 속도로 가면서 빛을 보면 어떻게 될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자동차를 보면 속도가 같을 때 정지한 상태로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광속으로 가면서 빛을 보면은 빛이 정지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고전 전자기에 되게 정통했거든요. 시대 때도. 자기가 알기에 빛이 전자기파고, 이제 맥스웰 뭐 이런 사람들이 밝혀낸 건데, 전자기파가 정지해 있다는 거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지해 있는 전자기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광속은 그런 식으로 속도가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광속 분면을 새로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측정하는 건 저거죠. 빛의 이동 거리를 걸레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저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건 시간하고 공간이 어떤 모의를 해야 돼요. 그죠? 모의를 해야 되고, 그 얘기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놀 수가 없다는 거고, 시간과 공간이 다이나믹하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이 우주 의지의 중요한 물리량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물리량이 있다면 그게 이제 광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바꾼 생각의 회로, 가장 큰 생각의 회로는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 우주의 백그라운드로서 아주 중요한 물리량이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우주의 근본적인 성질을 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은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인간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우주의 본질을 감지하고 있을 이유는 없죠. 그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언어보다 훨씬 더 자연의 본질을 감지하고 있는 언어가 있으면 그걸로 자연을 기술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광속이라는 거예요. 광속. 그럼 아인슈타인이 한 일은 뭐냐면 자연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다시 번역한 거예요. 지금 이 여기를 보시면은 자연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한 거죠, 이게. 그죠? 그럼 이러면은 자연을 제대로 기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을 기술하려면 자연의 언어로, 네이티브 랭귀지로 자연을 그대로 기술을 해야 정확하게 자연을 기술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언어는 자연의 언어를 가지고 다시 인간의 언어를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인간의 언어, 시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지한 사람의 시간과 정지한 사람이 관측하는 움직이는 시간 간격이 달라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자연 인간의 언어를 정확한 자연의 언어로 다시 번역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죠. 시간 간격이 달라진다. 그 다음 이거보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양자역학이죠. 아인슈타인은 이제 양자역학을 죽을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고전역학은 뉴턴의 고전역학은 초기 조건 놓고 고전역학 돌리면은 최종 상태가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결정론도 제외가 됩니다. 결정론도 제외가. 요즘 그 이제 뭐 무속 얘기가 많이 나와. 자, 사주팔자. 저 연말 연시니까 무슨 사주팔자 관심이죠. 저도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연말 모임 한번 갔었는데 이분이 자기 이제 이렇게 취미로 사주를 본다고 해서 사주 봐준 적이 있어요. 사주팔자는 뭐냐면은 인간의 초기 조건, 그죠? 인간이 태어날 때 초기 조건으로 그 인간의 기륭화복을 적시는 겁니다, 그죠? 초기 조건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면에서 고전역학하고 사주팔자는 닮은 점이 있어요. 결정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이 왜 비과학적이냐라고 했을 때 결정론이어서 비과학이다라고 하는 건 뉴턴역학을 무시하는 뉴턴역학을 부정하는 언사죠. 사주명리학이 비과학적인 이유는 다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많은데 결정론적이라고 비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역학 전체가 이제 비과학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전역학은 철저하게 결정론적이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이거예요. 그죠? 초기 조건 놓고 다 때려갖고 계산하고 결과가 하나 딱 나와야지. 그게 과학이잖아. 그게 과학하는 보람입니다. 아인슈타인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원자의 미시세계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 상태 여러 가지의 확률 분포만 알 수 있습니다. 확률 분포. 정확하게 최종 상태가 뭐가 날지 몰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욕을 했죠. 신은 주사에 놓는 딸 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닐스 보어가 그런 얘기했죠.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 확률론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전역학에서는,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 벽에다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튕겨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포텐셜 장벽에 가로막혔다 이런 얘기합니다. 포텐셜 장벽에 맞춰가지고 벽을 통과하지 못해요. 미시세계에서는 확률이 지배하기 때문에 전자를 저렇게 벽에 가둬두면은 이 전자와 관련된 이 파동함수가 이 장벽이 무한히 높지 않으면 이 장벽 바깥으로 존재할 확률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냥 장벽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도체 지금 뭐 1나노 공정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로 선폭이 굉장히 가늘어지면 이렇게 전자들이 세요. 그럼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자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회로 선폭이 줄어드는 데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 양자역학적 효과까지 고려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 모르겠는데 회로 선폭을 줄일 때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양자역학에서 그 가장 좀 신묘한 것이 이제 중첩에 관련된 건데,
이 양자역학에서 그 이제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중요한 방정식 중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이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그 솔루션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파동함수라고 하는데 이 파동함수는 특정 물리계의 모든 양자역학적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함수예요. 그 파동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태, 이걸 이제 고유 상태라고 합니다. 그 고유 상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을 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몇 점이 가능한지는 이게 문항 설계로 딱 결정이 되잖아요. 문항을 어떻게 설계해서 배점이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고유 함수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적인 상태는 이렇게 고유 상태에다가 가중치가 곱해져서 더해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 양자 중첩이라고 해요. 여러 상태들이 섞여 있다.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서로 다른 파장의 소리들이 뒤섞여서 엄청난 하모니를 이루죠. 그런 게 중첩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첩이 돼 있어요. 중첩이 돼 있는데 이걸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들이 다 사라지고 측정해서 얻은 결과에 해당하는 특정한 상태 하나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측정 과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결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고 오직 확률만 알 수 있다. 그 확률은 여기 이제 곱해져 있는 가중치의 제곱에 비례하는다. 이게 이제 가중치가 높다는 건 뭐겠어요? 가중치가 높다는 건 이 상태가 구현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태가 측정이 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측정되기 전에 중첩돼 있고 측정할 때만 이게 상태가 정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아인슈타인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야 고어야, 우리가 달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저기 달이 없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했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가 1935년에 이런 해석들을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죠. 뭐 닐스 보어라면 이제 하이젠베르크, 뭐 막스 보르 이런 사람들이 저런 해석을 했는데 슈레딩거가 그런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첩이 있고 뭐 관측하면은 뭐 중첩이 사라지고 이런 해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해석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생각해낸 고안해낸 사고 실험이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입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죠. 그래서 이제 실험은 되게 간단해요.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방사성 물질을 같이 넣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이 1시간 안에 그 붕괴할 확률이 이제 50%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자역학이 옳다 그러면은 이게 1시간 이내에 붕괴 확률이 이제 확률로 나올 텐데 붕괴할지 안 할지가 그 붕괴를 했을 때 입자가 방출이 돼서 망치를 작동시켜서 그래서 망치가 움직이면 독병이 깨져서 고양이가 죽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양자역학이 맞다면은 이게 관측하기 전에는 이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상태와 붕괴하지 않을 상태가 뒤섞여 있으니까 그러면 고양이의 생산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본 거죠. 고전역학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고양이의 상태는 살았다 아니면 죽었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세팅을 하는 순간 모든 결과가 다 결정적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살았다 아니면 죽었다도 정해지는데 양자역학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그 상자를 관측하기 전에 고양이의 상태가 이렇게 산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가 섞여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슈레딩거 주장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네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관측하기 전에 고양이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코펜하겐 해석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관측을 한다는 것이 그냥 사람이 보는 것만 관측이 아니라 이게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고양이처럼 거시적인 물체는 어떤 형태로도 이미 관측이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시적인 생명체에는 양자역학적인 중첩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실험을 하면서 이게 그 양자역학적인 중첩 상태가 일어나는 사이즈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제 2012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건 이제 그 미시 세계에서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를 구현한 공로로 이제 독립적으로
실제로 양자 중첩적인 상태가 있다는 걸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확인한 공로로 두 사람 노벨상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이 사이즈가 원자 단위가 아니라 뭐 이제 아주 고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이제 좀 스케일이 조금씩 커진 상태에서도 이 양자 중첩이 일어나는 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17년 저 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봄에 5월달에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 한 달쯤 전에 그때 이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나의 양자 대결 구도다 이런 주장을 할 때 한겨레 신문 만평이에요. 그래서 양자 구도에 잘 얘기했으니까 요걸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를 패러디한 겁니다. 이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상당수 국민 한국당을 찍었으면 동시에 저를 찍은 상태다. 네. 이게 정확하게 슈레딩거 고양이 상태를 패러디해서, 그래서 양자역학의 선을 긋고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시사만평을 제대로 이야기해서도 슈레딩거 고양이서부터 알아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저거 보고 그 당시에 저거를 제대로 이해한 국민이 얼마나 됐을까요? 1% 됐을까? 이미 저게 7년 전 이야기입니다. 7년 전 이야기. 21세기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양자구도는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양자구도라는 건 네. 두 사람이 있다. 네. 그걸 이제 패러디한 거죠. 투 바디인데 그게 이제 퀀텀. 예. 그게 이제 언어적인 유희라는 거고. 그래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 행성에 출현하게 대략 450만 년 정도라고 하는데, 현생 인류가 35만 년 전,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쓴 게 1687년입니다. 그 이후로 과학이 계속 발전해 오다가 양자역학이 정초가 된 게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을 쓴 게 1925년이에요. 내년이 돼야 100년입니다. 내년이 양자역학 100년이에요. 그 지금 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호모 사피엔스 직계 조상이 등장한 게 35만 년 전인데, 35만 년 전 우리가 미시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게 겨우 100년 전이에요. 겨우 100년 전.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대략 300만 년 이상 지난 인간의 생각의 회로를 바꾸기 시작한 게 겨우 100년 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 물리학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의 그 300만 년, 400만 년 정도 되는 진화 역사에서 드디어 100년 전에 드디어 그 진화의 압박을 이기고 생각의 회로를 바꾸어서 자연의 근본 원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겨우 100년 전에. 진화의 압박을 이기면서 생각의 회로를 바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이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해봤으면은 다 아시죠? 진화의 압박을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이게 사실 이 압박을 느끼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 시간 좀 지났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 겸손해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원자는 왜 그렇게 사는가. 하지만 이게 그 생각을 바꾼다는 건 질문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가. 자연의 언어로, 자연을 이야기해서 자연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과학은 겸손을 가르친 역사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고 하는데 1543년 천구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나온 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거든요. 지구가 더 이상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구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돼서 변방으로 쫓겨났어요. 이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냐면 1859년 다윈이 종은이를 썼을 때. 그럼 저거는 뭐겠어요?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은 특별한 종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블랙홀 전쟁에서 서스킨트 풍경이라고 하는 뭐 이런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는 이 평범함의 원리가 우주까지 이렇게 확장됩니다. 우리 우주가 더 이상 특별한 우주가 아니다.
다중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수많은 우주들 중에 우리 우주도 하나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지금 요거는 검증은 안 됐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일반 인공지능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거죠. 인간지능이 더 이상 특별한 지능이 아니게 됩니다. 저는 과학의 발전 추세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이 순간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1990년 2월 14일에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떠나기 직전에 천왕 해왕성 지나갈 때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구 사진을. 칼 세이건, 그 유명한 코스모스에서 칼 세이건이 제안을 해서 한 10년 만에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이게 지구입니다. 너무 인간들 잘난체 할 필요 없다는 거지. 이 우주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면 우주를 공부하다 그러면은 과학자들 겸손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의 역사는 인간의 존재를 계속해서 원어부댐으로 만들어 역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다윈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또 만들 거고요. 이 추세는 계속이 될 거다. 인간은 더 원이 아니라 원어부댐이 끊임없이 원어부댐이 되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현대과학은 우리가 원어부댐이기 때문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혼자서는 뭘 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일자 가속기에 있는 연구그룹인데 여기 있는 연구진이 한 3,000명 이렇게 돼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사회잖아요. 경쟁해야 되고 대학생들은 노트도 잘 안 알려주고 팀플하는 거 가장 싫어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혼자 잘하는 사람들 100명을 선발해봤자 그 사람들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야. 세계는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서로 콜라보를 해서 옛날에 어떤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배우는 것이 우리 생각의 회로를 바꾸고 발상을 바꾸어서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아남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원어부댐일 뿐이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협력을 해야 뭔가 새로운 거 얻을 수 있다. 이런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원래 과학은 이런 식으로 해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 과학이 가장 성공적인 지식 창출의 플랫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과 협력을 잘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원어부댐이라는 걸 너무나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과학을 하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